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나는 올해 62이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될 줄 알았다. 큰 욕심 없이 큰 탈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 앞만 보고 달렸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부모님 병원 모시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살아도 되는 나이라 생각했다. 내가 바란 건 딱 하나였다.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아내와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는다. 혈압약 하나, 위장약 하나, 관절약 하나. 약을 물로 넘기고 나면 하루가 시작된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다. 처음엔 그게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괜히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많아지면 탈이 생긴다는 걸 나는 너무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다. 관리비가 조금씩 늘어났지만 요즘 다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괜히 치사해 보일 것 같았다. 가족은 믿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들렀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만 할 생각이었다. 직원이 내 서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선생님, 이 집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담보라니. 그 집은 분명 내 명의였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돈, 내 평생 월급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집이었다. 무슨 담보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담보 설정 대출 실행. 은행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같은 길이었는데 처음 걷는 길 같았다.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집 담보로 잡힌 거 있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동생이 급해서 그랬어. 잠깐이야.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얼마나 급했길래? 사업하다가 좀 꼬였대. 금방 정리될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나는 늘 약해졌다. 괜히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은 잤지만 자고 일어난 기분이 아니었다. 다음 날 괜히 마음이 불안해. 은행에 다시 전화를 했다. 혹시 담보가 한 번만 설정된 게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다시 확인하는 소리가 났다. 아닙니다. 2차례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번째는 생활비 명목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금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2번. 잠깐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내에게 다시 물었다. 담보가 2번이래. 아내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그날 처음으로 처가 식구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지도. 며칠 뒤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뜯었다가 손이 멈췄다. 보험 계약 변경 통지서. 수익자 배우자. 내 이름은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다. 집 담보 보험. 하나 둘씩 내 이름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물었다. 이거 내 엄마가 바꾼 거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선
아빠 명의가 불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아이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 아이는 이미 나를 놓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그제야 알았다. 집을 잃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이름을 잃는 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라는 것도.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계속 참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후반전이 생각보다 거칠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밥을 차렸고 나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집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은 의심을 시작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예전보다 더 자주 울린다는 것,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다른 방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긴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바쁘겠지 하고 넘겼을 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가슴을 긁었다.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창구 앞에 앉았다. 직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다. 담보 설정 날짜, 대출 실행 금액, 연장 기록.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건 누가 신청한 겁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배우자분 동의로 진행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배우자 동의. 나는 그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투였다.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내 노후야. 전화기 너머에서 처남이 웃었다. 형님,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동생이 온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처가 식구들은 마치 회의를 하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장모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얼굴이 왜 그렇게 말라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았다. 처남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형님, 이번에 한 번만 더 연장하면 다 정리됩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보장은 있나? 처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모가 대신 말했다.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정이 떨어지는 법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산적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가. 내 월급이 어디로 쓰이는지, 집 명의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험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게 가족을 믿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부터.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왜 말 안 했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내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집 안에서 작아지고 있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계약서였다. 보증인 서명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계획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흘러갔다. 아이 학비, 집 대출, 부모 병원비. 나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사는 내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서류를 하나하나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여러 장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이 마치 판결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도 했다. 이 집에 남아도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날 밤 아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말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온 건가? 나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늦게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됐다. 아내의 일정도, 아들의 계획도, 처가 식구들의 사정도 늘 마지막에야 알게 됐다. 아니, 알려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씩 지워내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서류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이라는 건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내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집이 된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정기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잠은 주무세요? 나는 잠깐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도 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아마 내 얼굴에 이미 다 쓰여 있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험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다가 손이 멈췄다. 보험 계약 변경 통지서. 수익자 변경. 수익자 정미숙.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혹시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닌지.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분명 그 보험을 들 때 내 이름을 확인했었다.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가입한 보험이었다. 그 보험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 보험 왜 이렇게 바뀌었니?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왜? 아빠 명의로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문제라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 말이 맞아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던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아이 손을 잡고 학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야근 후에도 아이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을 끄던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서류함. 그 공간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법무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집담보, 보증, 보험 변경까지 모두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미 선생님을 제외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잔인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만큼은 너무 선명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없었다. 식탁 위에는 차려지지 않은 밥상과 짧은 메모 하나. 늦을 거예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결별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적었나. 처음 느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의 문제도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내 이름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아들은 그날도 나를 피했다. 문 너머에서 아들의 기척을 느끼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버지로서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디까지 밀려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 그 사실이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다. 김성우. 그 이름이 이제는 내가 꼭 붙잡아야 할 마지막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서류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렷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계속 밀려나면 마침내 벽에 등을 붙이게 된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처음으로 서야 할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반찬은 늘 같았고 밥도 따뜻했다.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뭘 또? 그 말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처가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 거실에는 장모, 처남, 아내, 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마치 이미 합의가 끝난 회의에 내가 뒤늦게 불려온 느낌이었다. 처남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형님, 이번에 한 번만 더 연장하면 정말 끝납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안 됩니다. 그 말이 거실을 가르며 떨어졌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봤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나는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장모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니?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집이 제 집이라면 제가 결정합니다. 처남이 책상을 쳤다. 지금 가족한테 칼 꽂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칼을 꽂은 건 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그들이었다. 아들이 나섰다. 아빠, 조금만 더 참아요. 그 말에 나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평생 참았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 침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이러면 우리 끝이야. 아내의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끝난 건 이미 오래전이야. 아내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그게 내 전부였다. 짐을 싸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다. 이 문을 나서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나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을 닫았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붙잡지 못했다.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날 집을 나온 게 아니었다. 나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는 분명해졌다. 그날 밤 작은 숙소에 몸을 눕혔다. 천장이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공간.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했다. 잠들기 전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김성우. 그 이름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아직 끝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집을 나온 다음 날 아침 나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내 시간으로 시작한 아침이었다. 며칠 뒤 이혼 조정이 있었다. 조정실은 조용했고 아내와 나는 서류를 말없이 넘겼다. 재산 분할은 예상대로 정리됐다. 집은 잃었다. 하지만 서명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 두려움보다 정리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비어있는 거실에는 우리의 시간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쁘지 않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속도대로 걷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생활비를 위해 동네 경비 일을 시작했다. 명찰에 적힌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김성우.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든든하게 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미안해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나를 먼저 지켜야 했다. 밤이 되면 작은 방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봤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집도 가족도 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만큼은 다시 돌아왔다. 늦은 시작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나는 이제 참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조용한 밤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김성우. 그 이름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